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9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포메이션은 4-3-2-1이며 세비키아는 이 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샤고야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공격 마무리에서 꾸준함은 떨어집니다. 스페르치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로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으며 수비 시에도 과감한 압박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신중하게 승부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득점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만큼 실점을 쉽게 내주지 않으면서 한 골 싸움에 특화된 팀입니다. 아일랜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콜린스는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한 장점을 보입니다. 메가티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브레디는 측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볼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전개를 추구합니다. 아일랜드 역시 수비 중심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 내내 라인을 단단히 지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득점력은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체력과 투지로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가면서 실점 억제에 집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메니아는 최근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며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비키안과 샤고얀이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 단계의 날카로움은 제한적입니다. 아일랜드는 제공권과 압박으로 경기를 지탱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득점 전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구조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경기 흐름이 유력합니다. 결국 풀타임 내내 루즈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로 기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4-4-2 전술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합니다. 엠넬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며 역습 상황에서 단순한 마무리를 노립니다. 누리예프는 좌측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로 공격 활로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마흐무도프는 중원에서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빌드업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은 홈에서도 실리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며 전술적 창의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4-3-3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냅니다. 미하일렌코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앞세워 전방으로 날카로운 킬 패스를 공급합니다. 주브코프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빠르며 미하일렌코의 패스를 받아 컷백 형태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바예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의 강점을 보이며 주브코프와의 조합으로 다수의 득점 찬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원에서 전개를 주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창의적 전개와 측면 활용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두 줄 수비로 버티겠지만 전방 압박에서 밀리면 빌드업이 단조롭게 끊길 수 있습니다. 엠넬리와 누리예프가 역습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하일렌코의 전개 능력이 팀의 전체 공격을 지휘하며 주브코프의 침투와 카바예프의 마무리가 연계되는 구조를 갖춥니다. 측면 침투와 컷백 루트는 아제르바이잔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입니다. 전술적 내공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와 루마니아입니다. 키프로스는 4-4-2를 활용해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카콜리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로 위협을 노리지만 세밀한 마무리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앤더슨 코레이아는 좌우 전환과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속도감이 떨어져 전개가 끊기기도 합니다. 키리아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후반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큰 실점 없이 경기를 끌어갈 수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루마니아는 4-3-3을 기반으로 인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합니다.
드라고스는 측면에서 파고드는 움직임과 크로스 시도로 변화를 꾀하지만 상대 블록이 밀집할 경우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도브레는 전환 패스와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지나치게 중앙지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스탄치오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점유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지면 루즈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루마니아 역시 중앙 집중 전개에 치중하다 보면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장면이 사라지고 무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프라인 부근에 선수들이 몰리면서 빠른 전환보다는 답답한 패스 교환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키프러스는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루마니아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 하지만 중앙에 과도하게 치중되면 템포가 느려지고 마무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교체 자원 카드에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합니다. 결국 90분 내내 답답한 전개만 이어지며 팬들에게는 루즈한 무승부 경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니아와 오스트리아입니다. 보스니아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자노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라자리는 박스 안에서 빠른 원터치 슈팅과 위치 선점으로 마무리를 가져가며 자노니와의 연계 플레이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카피키오니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공급합니다. 보스니아는 측면 침투와 중앙 연계를 동시에 가동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해 전방에서 파괴적인 득점 루트를 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중원 압박을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역습 전개로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사비체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이 몰리면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이선 침투와 근거리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에서의 수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전방 전개가 단조롭고 측면 수비가 인버티드 침투에 취약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스니아는 자노니의 인버티드 침투와 라자리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해 상대 박스 근처에서 파괴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피키오니의 전환 패스가 더해지면 공격 템포는 한층 빨라지고 오스트리아 수비는 박스 앞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사비체르와 바움가르트너가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관리와 측면 압박에서 불안이 큽니다.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친다면 보스니아의 빠른 템포와 박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끝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니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아이슬란드입니다. 프랑스의 튀랑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로 전개의 변화를 주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흐름을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잡습니다. 프랑스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채로운 패턴을 통해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경기 내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구두 연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돌파 이후의 크로스 품질은 불안정합니다. 구드문드소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경합에서 밀립니다.
아이슬란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 점유율을 허용하며 수세적인 운영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튀랑과 셰르키의 창의성과 라비오의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양한 패턴으로 위협을 가하며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슬란드는 빌드업이 끊기고 점유율을 잃는 순간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전후반 내내 아이슬란드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프랑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며 프랑스가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몰도바입니다. 노르웨이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슈엘데르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으로 홀란드에게 최적의 공급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원에서 정교한 패스와 시야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키플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전개보다는 순간적인 측면 전개와 박스 안에서의 고공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강점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리듬을 타면 공세 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대를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몰도바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니콜라에스쿠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포스톨라키는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볼 간수 능력이 부족해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요니타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우선시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3백 중앙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불리하다는 점으로 제공권 수비에 취약합니다. 결국 공중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밀릴 수 있고 크로스를 막아내는 장면에서 불안이 반복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는 홀란드라는 절대적 에이스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끊임없이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슈엘데르프와 웨데가르드가 각각 돌파와 라스트 패스를 책임지며 박스 안에서는 홀란드가 공중전으로 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몰도바는 3백 중앙 수비의 평균 신장이 낮아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헤더를 막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집중 공략에 취약합니다. 이 경기는 풀타임 내내 노르웨이가 공중전을 장악하며 몰도바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입니다. 세르비아는 3-1-4-2 전형으로 중앙 밀집을 강화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앞세워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 팀의 공격 루트를 이어갑니다. 테르지치는 좌측에서 왕복 활약을 통해 폭넓은 기동력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빠른 템포에 노출되면 수비 라인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들은 제공권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느려 빠른 공격수들의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잉글랜드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케인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세컨드볼을 이어받아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세르비아의 느린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갤러거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와 활동량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리듬을 강화합니다. 잉글랜드는 개인 기량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후반부 체력 우위까지 더해질 경우 압박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속도와 제공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전개됩니다. 세르비아는 제공권 장악으로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발이 느린 수비 라인이 빠른 공격수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카의 폭발적인 침투는 세르비아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며 케인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공격 완성도는 한층 높아집니다. 갤러거의 활동량은 중원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세르비아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전환 플레이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 외에는 확실한 해답이 부족해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의 속도와 침투 패턴에 의해 좌우될 전망입니다. 잉글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라트비아입니다.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노립니다. 브로야는 전방에서 타깃형으로 버티며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박스를 위협합니다. 아사니는 최근까지 K리그 광주FC에서 활약하다 여름 이적 시장에 이란 리그로 팀을 옮겼는데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인프런트 킥으로 파포스트를 겨냥하는 장면은 알바니아 공격의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바이라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속도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는 빠른 템포와 인버티드 돌파를 중심으로 라트비아의 뒷공간을 흔들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트비아는 5-3-1-1 전형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레그자는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버티기를 통해 반격의 기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고립될 경우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카오니에크스는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단조롭습니다. 바르슬라반스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과도한 수비 부담 탓에 공격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트비아는 수비 안정감은 가져가더라도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알바니아의 압박에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라트비아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은 라트비아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야가 버텨주는 전방 타깃 플레이와 바이라미의 패스 연결까지 맞물리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형성됩니다. 반면 라트비아는 수비 블록을 내려 세우더라도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려 반격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알바니아가 압박과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홈 2점을 등에 업은 알바니아가 확실한 주도권을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바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헝가리와 포르투갈입니다. 헝가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공격의 기점을 만듭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변화를 주지만 압박이 가해지면 템포가 흔들립니다. 셰페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 투 박스를 오가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무너지는 순간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집니다.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해 강한 박스 투 박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빠르게 공을 배급할 경우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포르투갈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호날두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결정력으로 여전히 팀의 최종 해결사입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를 지휘하며 호날두와 콘세이상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템포가 살아있는 공격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포르투갈은 이런 전개 속도와 패턴이 안정적이며 후반부에도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헝가리는 3백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합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박스-투박스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호날두와 콘세이상이 이를 완성합니다. 헝가리는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원 전개가 느려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 상성의 격차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포르투갈이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